네, 문화 트렌드를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택시 운전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택시 운전사 얘기는 종종 했었는데 이 중국 관객들의 반응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뭐 며칠 전에 평점이 9.1을 기록했어요. 어허.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번역한 내용이 이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 한국은 예전에 광주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기고 있을 때 중국은 되려 육사,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를 말합니다. 예, 육자도 언급 못하게 하고 있다. 언제 우리도 이렇게 역사를 직면할 수 있을까? 당신들의 이야기를 스크린으로 옮길 수 있다니 부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어떤 창작의 조건, 환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도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네. 이 택시 운전사를 바라보면서 중국 관객들의 그런 부러운 반응, 이런 걸 살펴보면서 야,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의 한국 민주 사회는 수많은 피와 눈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정부의 진상을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역사를 똑바로 보는 나라는 정말로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탄핵을 안 당했으면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이건 힘들죠. 예. 개봉할 때도 뭐 불매 운동을 벌이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위세가 눌려가지고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탄핵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많은 분들이 또 탄핵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네티즌 다른 분은 또 감동했고 매우 부러웠고 상영관의 관객들은 모두 자신의 조국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한 분들이 있었는데 예.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관객들이 많은 것을 지금 거꾸로 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사드나 좀 어떻게 좀.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 좀 약간 치졸한 게 있는데, 아마 사드를 철회를 해도 원래도 들어가긴 참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노리고 있었거든요.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규제를 해왔었는데 예. 사드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자국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사드 외에도 중국의 그런 자국 우선주의를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한편으로 옛날처럼 중국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좀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중국을 연상하면 주로 쉽게 가가지고 일종의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시절은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은. 저는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이고, 그런 중국 아닙니다 지금. 예. 네. G2입니다. G2. 네. 미국 다음에 중국.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은 한국 전문가나 뭐 일반 매체에서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예. 평균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중국은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평균화를 하면 당연히 우리보다 낮게 보이긴 해요. 아, 그렇죠. 근데 도시별로 보거나 지역별로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좀 수평적인 관점에서도 버려야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잠수 탔던 배우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도 부각이 되고 있고, 예. MB 블랙리스트가 좀 화제 많이 부각되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도 기사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속속 못 보던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보도 기사는 나오지만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례로 나온 거는 문성근 씨만이 나왔는데 최근에 드라마의 조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악역으로 나왔어요. 정말 그렇죠. 비열한, 물론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고민도 있지만 요즘은 상대적 악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근데 문성근 씨나 그 김미화 씨는 MB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예. 그래서 MB 가벼운 화살 하나 날라갑니다. 네. 난 모른다. 왜 모른다는 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최고 책임자나 리더는
몰라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죠. 도의적 모든 종합적 책임을 지고. 썰전에 그 분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죠. 예. 왜냐하면 리더라는 사람은 혹은 책임자라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다든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하려고 그 자리에 올린 건데 몰랐다. 예. 그 죄가 없다? 직무유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금 그 언론사 사장님은 예전에 큰 오보를 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M으로 시작합니까?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 책임 아니다. 그 기자 따로 썼고 취재 기자는 따로 있었다. 저랑 소송을 벌이면서 그 소장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야 나도 저기 데스크 업무 보고 부장 국장 해봤지만 예.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 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네요. 진짜 유아 저기 수준. 이분은 뭐 자기도 굉장히 그 오랜 경험과 경륜과 이런 걸 많이 내세우시는데 예. 실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 신입 사원만도 못해, 예. 인턴 사원만도 못해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다시 되돌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 김명훈 씨 같은 경우도 뭐 명불허전에 나온다면 역시 이제 조연급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처럼 주인공은 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또 연기를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베테랑들이거든요. 주연을 압도해요. 네. 주연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라든가 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도 이게 영향이 안 미쳐요.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 설정이 헷갈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악역일 리가 없어. 좀 그렇습니다. 예, 진짜. 예. 제대로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 부각되는 인물 또 이번 주에도 핫했던 인물 김생민 씨였습니다. 스투핏! 스투핏! 스투핏은 되게 긴구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독설에 가까웠는데 스투핏 들으면은 진리를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걸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그래도 약간 좀 어르신들 영수증을 분석할 때는 좀 쫄아가지고 스투핏 이러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스투핏 막 이러고. 그렇죠. 연장자 요즘에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의 달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5년 만에 뭐 한방이었다는데 뭐 한방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심지어 뭐 연예가 중계에서 울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그런 처지에서 인터뷰를 당하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포맷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정규적으로 편성이 되면서 부각이 된 건데 김생민 논란을 보면서 그 네티즌들 혹은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시대적인 징조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김구라 씨가 뭐 이렇게 저도 많이 놀랐고요. 반성하고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김구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짜다고 철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짝퉁을 선물할 생각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예능에서는 이런 말을 너무나 이제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게 되잖아 뭐 이런 거를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돈이 되잖아는 걸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뜨악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시대적인 추세 혹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자체가 소비를 그냥 조장하고 뭐 주식도 사라 그러고 대통령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소비 일변도로 특히 이제 사회과학서도 또 붕괴되면서 주로 트렌드 책들 중에 소비를 조장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사지 않으면 뭐 뒷대 뒤처지는 것 같고 마지막 꼬리칸을 타지 못한 듯한 느낌을 주고 이랬었는데 결국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식 많이 사셨고 재테크하느라고 뭐 펀드도 하시고 해외 투자도 많이 부동산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욜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도 못 되셨겠지만 그런 담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요?
네. 부동산? 다주택. 부동산. 아 여기는 평범하지 않아. 국민 속으로. 네, 지금 전혀 다른 세계의 세상을 지금 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계시군요. 너무 참 열악하셔요. 스투핏! 스튜핏이라고 지난 10년간은 사실 일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계속 소비를 저축을 악으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잠재돼 있던 것이 폭발을 했고 김구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판을 했던 것이 폭발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마우스 시대고 네. 쥐의 시대다. 그러면서 쥐라는 건 결국 동물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득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난파선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어다녀야만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마우스의 시대다, 디지털의 시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손은 우직하고 바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약간 개인적인 그런 피해의식을 결합시켜서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김생민 씨를 보면서 다시 소외서 시대가 오는 건가? 오랜 동안 네. 그렇게 뭐 참고 인내하신 분들 좀 빛을 보는 것 아닌가? 그래야 되고요.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쓰시고요. 네. 적게 보시는 분들은 적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우리 사회가 한 가지 문제는 네. 무조건 일단 많이 쓰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많이 쓰라고 하고 그래야 이제 국민 경제, 국가 예. 경제가 산다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돈을 많이 써야 될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예를 들면 대기업 재벌이 많이 써야죠. 써야죠. 근데 대기업이 돈을 안 쓰고 그냥 쟁여두고 월급도 안 주고 그거 가지고 또 부동산에다가 또 투자를 아니 기업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방송사는 왜 임대업에 그렇게 네. 많이 투자를 합니까?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야죠. 왜 비정규직으로 다 돌려요? 비정규 돌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력이 없는데 더 소비를 하라?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깡통 차라는 얘기입니까? 텐트 치고 살까요? 네. 텐트는 그냥 여름에 휴가 보낼 때나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소비주의에 관련된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영수증이나 프로그램은 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이걸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켜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유사 프로그램 등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프로그램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 김생민 씨 보면서 진행자에 대한 그런 의식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돼서 민동기 국장님처럼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진행자가 사실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김생민 씨는 보면서 그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느껴지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죠. 보면 이게 정말 이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책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체화된 그런 지식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네. 그 이런 언론계에도 탄압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밑바닥을 보셨던 민동기 국장님이 공영방송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아우 나 뜨거워. 네.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하잖아요. 예예예. 네. 그렇죠. 그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되게 썩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싱글족들이나 나홀로족 같은 경우 참 이게 힘든 측면이 물론 나홀로족만 그런 건 아니고 냉장고 파먹기라는 건 사실 셰프 관점에서 있는 재료를 완벽하게 다 소화시킨다. 냉장고를 부탁하기 때문에 네. 더 그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사실은 일반 시청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참 가게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네. 끝까지 어떻게 절약하면서 소비할까 이쪽에 사실 연결이 됐죠. 냉장고 파먹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비빔밥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밥 비벼 먹어가지고요. 고추장 해가지고 네. 참기름 넣어가지고 네. 달걀 딱 맞습니다.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지죠. 네. 사실 이게 우리의 전통의 선조들의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페북에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근검과 절약과 검소함을 강조했던 양반들 문화 때문에 그래서 궁중 음식도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조장을 해요. 뭔가 궁중 음식이 화려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궁중 음식은 대부분요 일상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특별한 행사할 때만 이 대령 숙수를 불러가지고 그때만 잠깐 만들었어요. 보통 때는 다 검소해요. 그래서 풀떼기가 많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웰빙식이고 발효 음식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냉장고 파먹기다 아니면
그 음식 파먹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고추장 딱 하나 넣고 비벼서 먹으면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는 그 제의 철학, 음식의 철학을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맛있어요. 네, 맛있고 간단한 레시피잖아요. 네. 누구나. 사실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런 장면 많지 않습니까? 뭐 스테이크 먹고 와가지고 결국 딱 철포덕 앉아가지고 네. 예, 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게 네. 사실 우리 민낯인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간단한 음식 먹고도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주의도 이루고 네.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과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한국 정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왠지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자랑스럽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음식을 먹고도 택시 운전사 만들고 먹을 거 진짜 많은데 한국. 네. 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가다가. 굉장히 먹을 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은요 각 성별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대림동 와보세요. 그 제가 한번 식당 안내할게요. 거기 가면 메뉴가 물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밥 천국을 우리의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대부분 굉장히 자랑스러운 점은 뭐든지 다 자기 것화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백화점식 메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네. 메뉴는 많은데 맛이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이게 그 식당에 메인 그 제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없다는 거고.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진짜 프로는 딱 한두 개만 그렇죠. 가지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레 김님께서 또 찌개. 사실 찌개도 마찬가지죠. 찌개도요. 네. 비빔밥하고 같은 그 특성입니다. 네. 적절하게 다 넣으면 그 계보를 이은 게 라면이죠. 네. 라면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쓸어와. 네.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많이 먹는 볶음밥 다 쓸어와. 그렇죠. 네, 우리 정신입니다. 모든 거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꾸미기 열중하는 4050 아재들이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이 봐서. 그래서 그루밍족과 꽃중년, 아재 파탈 이렇게 아재 파탈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써요. 판무 파탈이 아니고요? 예, 아재 파탈? 파탈은 옛날 얘기고. 아재 파탈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재 파탈? 아재인데 이렇게 잘만 꾸미면 네. 뭐 파탈 매혹적인 아재가 된다는 겁니까? 업무 파탈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형외과도 많이 가시고 남성 화장품도 매출 작년보다 50%다.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거 매번 나오는 건데. 그래서 매년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성형외과 시술 급증. 남성 화장품 매년 작년보다 50% 매년 50% 증가한대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자 40~50대들이요. 성형외과에 가고. 그렇죠. 남성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사셔야죠. 헬스장하고 네일숍을 가라. 돈 줘. 깎게. 네, 그렇죠. 네. 헬스장에 이제 아예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몸짱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네. 근데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 이대로 가려면 낭그님께서 아재 파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하려면은요. 네. 대한민국의 한 70~80% 가까운 남자들은 파탄 지경. 살림 파탄 돼야 됩니다. 아재 파탄 됩니다. 낭그님 얘기처럼 아재 파탄. 네. 부장님들은 요즘에 그러고 다닌다. 그래요?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드디어 기업이 아재들까지 이렇게 꼬시고 있구나. 그렇죠. 지갑을 털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좀 매체 중앙성이 심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장년층들도 굉장히 시대적 감각에 떨어지면 좀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 기사가 나오면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도 쏠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언론들이 너무 이런 거를 좀 조장하는 듯다. 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 안 돼요.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마에 주름이 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꼭 오셔가지고 좀 뭔가 집어 넣으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사역에는 얼마짜리가 있고요, 신촌에는 얼마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를 하십니까? 근심이 가득하군요. 성형으로. 네. 그런데 저는 생각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식만 더 볼까요? 네. 일본의 그런 이제 뭐 취직이 잘 된다 이런 소식 많이 있잖아요. 여기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예.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래서 일본 내의 젊은 층들만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이제 청년들이 거기 많이 가신다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분들이 이제 부지기수다. 한국에서 일본 취업하러 갔다가? 예. 아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직종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한국인한테 돌아올까? 그리고 사실 한국인들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월급을 보니까요. 한 살에 보니까 219만 원을 받았대요. 한 21만 원인데 월급에서 31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월세가 7만 원, 73만 원까지 나가니까 남는 게 거의 없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거고 또 소규모 파견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돈을 잘 주지 않는 문제가 똑같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야근이 초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었어요. 불을 끄고 몰래 야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규제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유명 광고회사인 댄스의 친입자 직원 한 명이 월 105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학술 뭐 그런 연구 발표 대회 이런 데 가면 일본처럼 우리도 될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 조건 혹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기다리면은 무슨 일본처럼 수요와 공급의 그 빈틈 때문에 취직이 잘 될 것이다.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일본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세아래를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